보내기가 싫어도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때에 왔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은 7월 그리고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또 마음을 다잡게 되시죠. 연블리의 비밀 노트 이번 주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사님, 네, 이번 주도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는 좀 이제 최근에 2,800 한번 넘었다가 조금 이번 주는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좀 지지부진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 따라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근데 좀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지금 이제 미국이 올라도 못 가고 내릴 때 더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많이 좀 감소한 게 좀 특징적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을 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 증시는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좀 꾸준히 올라가면서 뭐 일각에선 1,400원 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엔화가 또 초약세를 지금 보이는 것도 맞아요. 좀 엔화.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비디아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흔들리고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주도주가 빠지면 증시가 많이 휘청거리는데, 그래도 미국이 되게 단단해요. 단단한 이유는 다른 빅테크, 애플, 테슬라, 아마존. 아마존이 최근에 시총 2조 달러 또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밑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또 굉장히 견조하다 받쳐주니까. 보니까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서도 차별화가 되게 심한 게 소비재 기업들은 또 잘 안 갑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양극화가 심한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쨌든 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 다만 국내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이번 주도 주식을 좀 샀는데 반도체만 좀 투자하는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에 좀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가 몰리는 그런 흐름이고, 현대차라든가 조선업종 이쪽도 좀 수급이 괜찮은 편인데 공통적으로 다 수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실적과 수출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외국인들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힘든 그런 한 주가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엔비디아가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다가 특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동을 치면은요, 주가가 더 네.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엔비디아 진짜 이거 거품이 꺼지는 거야?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야? 이 부분이거든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문 기사도 보고,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번씩 이제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해외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국내 주식보다는 사실 해외 주식에 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때 설문조사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대학생 중에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오히려 네, 더 그러니까 그러네요. 엔비디아는 다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이번 주는 많이 흔들렸잖아요. 막 이렇게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을 좀 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일은 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엔비디아가 1999년에 상장을 했는데 고점 대비 반토막난, 그러니까 50% 이상 떨어진 적도 10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빠지는 게 좀 뭐 그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과거에도 등락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근데 가뜩이나 또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쵸.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 이상하다라고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 관건은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나오느냐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좀 갈리는 게, 좀 걱정되는 의견은 뭐냐면 매출의 60에서 70%가 상위 10개 그 빅테크들이 다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주문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근데 이게 주문이라는 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만약에 생각보다 빨리 오면 주가는 빨리 부러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늦어지고 아니면 또 새로운 고객이 계속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롱런 할 수가 가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출시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당겨버렸고, 계속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막 이렇게 갈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 근데 분명한 건 아직까지는요. 엔비디아의 이 칩을 대체할 만한 지금 회사는 아직은 없어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언젠간 오겠지만 그게 적어도 올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높지만 올해 3월하고 5월에도 좀 횡보했었거든요.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이렇게 좀 쉬다가 또 5월부터 좀 달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 지금 한두 달 정도의 또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염두에 두시되 뭐 갑자기 추세가 무너지고 약세 흐름이 전개가 돼가지고 주가가 뭐 엄청난 폭락을 하고 그럴 그럴 일은 만한 없다. 이슈가 나온다면 그건 뭐 경쟁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그쵸. 거죠. 뭐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아니고서 AI 열풍이 막 네, 식거나. 갑자기 식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을 또 한다거나 뭐 그런 그런 이제 우리가 예상 못한 이벤트만 아니면 그냥 주가는 견조하게 그냥 위아래로 좀 그 횡보하지 횡보를.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에 대해서는 뭐 주가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거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UBS도 유명한 이제 그 외국계 IB죠. 여기도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매도를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내부자들도 엔비디아 팔았거든요. 일부 뭐 젠슨항도 일부 팔았다는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AI가 이제 끝났다, 뭐 증시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 변동성은 예상은 되지만 이 AI 기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또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엔비디아 흐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너무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젠슨 황은 왜 판 거예요, 대체? 뭐 미국도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뭐 정확히 모르죠. 진짜 본인이 필요해서. 얘기 안 하는 이상. 근데 이제 주가 또 많이 오를 때 미국도 내부자들 매도가 간간히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워낙 뭐 주가들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묻히는데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 내부자 매도 네. 때문 아니냐 약간 이제 오비락처럼. 약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또 뭐 공교로울 수도 있겠지만 분할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이 전개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연관이 없을까요? 보통 그게 분할하고 나면 좀 변동수 더 커집니다. 옛날에 애플도 그랬던 것 같고 테슬라도 예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낮아지잖아요. 몸집도 네,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기 더 편하죠. 네, 훨씬 많이 살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하려는 또 사람들도 많이 많이 들어오게 들어오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동성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만나 뵀을 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주목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있었는데 이게 발표 후에 설명해 준 대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이거 왜 하락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반도체 영향은 또 짚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장 끝나고 발표하니까 시간에서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바로 한두 시간 후에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급락 출발을 해요. 원래 이제 그게 공식이고 급등하면 또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공식대로 실제 하이닉스가 아마 아침에 마이너스 4% 출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그랬는데 마감할 때는 거의 보합이 끝났어요. 삼성은 오히려 올라버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본장에서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7%로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 이제 마이크론 실적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HBM도 어쨌든 이제 뭐 완판됐다. 또 기존의 D램 반도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이러면서 실적은 좀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실적 발표 전에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치 제일 높은 거에 좀 미달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을 이 정도 내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약간 미달한 거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위쪽까지는 도달하기를 시장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그냥 기대가 높았다. 이게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가 HBM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에 통과가 된 걸로 좀 알려졌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HBM3 이번 이제 차세대 제품인데 이 8단짜리거든요. 8단을 싼 건데 요 초도 물량이 반려됐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제대로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사실 마이크론 개별 문제잖아요. 뭐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HBM 이거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의문 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좀 실망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근데 분명한 건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악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기대가 높아서 그런 거지. 그게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크게 민감한 이슈도 아니고, 또 HBM을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건 특히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한 또 호재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그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반격의 카드가 생기는 거죠. 마이크론이 저렇게 앞에 좀 버벅대면 삼성이 지금 계속 테스트 받고 있잖아요. 그게 잘만 되면 이제 빠르게 또 진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의 주가 급락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의 연관성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확인을 해줬어요. 마이크론이 그 HBM을 지금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공급을 지금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웨이퍼에서 차지하는 이 동그란 웨이퍼에서 HBM은 기존 반도체보다 3배 정도 면적을 차지하니까 이걸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주니까. 근데 가뜩이나 또 HBM 수율도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기존 반도체 공급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또 삼성과 하이닉스한테 또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사실 마이크론의 이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한국과 주가 하락과는 좀 별개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여쭤보려고 좀 아껴뒀던 국내 주가 관련된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사님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변하고 또 뭐 하이닉스도 심지어 더 여력 있다 이렇게 보는 네. 전망들도 있어서 이사님 전망도 좀 여쭤볼까요?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뉴스를 보는데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10배 더 잘 보는데 왜 시가총액은 못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었으면 시총 400조 갔을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총 400조면 거의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뭔가 수준이거든요. 되게 가슴 아픈 네, 얘기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제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어쨌든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물론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좀 살아나고 있어요. 8만전자 다시 넘어서 좀 힘을 내주는데, 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그들만큼 갔으면 이미 10만전자 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아직은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반격의 기회는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의 그런 그 HBM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삼성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3분기 중에 어쨌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HBM도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냐 마냐, 이 부분도 이제 지금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 그래서 투자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내심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관련한 루머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요일에 여쭤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가지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4%로 나온 것 같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연준 위원 중에서 금리 인상도 여전히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한 매파 그 이사도 있었고. 그러면 기업들의 발언은 어떤가 봤더니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또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요. 금리 인상도 가능한데 금리 인하 추세는 맞고 컨센서스는 여전히 금리 인하.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원래 1.3인데 1.4로 살짝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소비 지표만 제가 말씀드리면 소비가 2%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요. 소비가. 네, 개인 소득이 1.5에서 1.3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제로 소비가 우리 생각보다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맞네요. 지금 지표로도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아까 이제 기업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또 그 음식료 회사죠. 제너럴 밀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 CEO가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들이 실제 지출 줄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격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고, 맥도날드도 지금 맥도날드 세트를 5세트에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좀 가격을 낮춰서
저렴하게 지금 이제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이런 음식료 회사들도 물가 오르다 보니까 계속 가격을 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의 지금 저항이 실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비 지출이 줄게 되면 결국엔 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다 시사하는 내용인데, 근데 유독 이제 연준 이윤 중에요. 그 미셸 보우먼 이사, 이분이 굉장한 매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매파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매파 이제 왕인데, 이분이 이제 결국 그 이번에도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를 봤을 텐데도 아직 정책 금리 인하가 적절한 시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접근 방식 신중하게 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또 인플레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2%로 되돌리기 위해 뭐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네. 그러니까 본인 성향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전히 금리 인상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유념할 필요는 없는 게, 예전 같으면 이런 센 발언이 나오면 증시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발언이 나와도 시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도 알거든요. 데이터만 보면 지금 금리나 9월에 하는 게 사실은 확률이 좀 제일 높아지고 높아요.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준 의장도 분명히 얘기한 게, 다른 거보다 나는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네. 이 데이터만 본다면 고용도 좀 둔화되고 있고 거기다 물가까지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쨌든 저는 좀 높아졌다. 네, 그래서 9월 인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본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JP 모건, 여기도 IB 중에 네. 하나인 거죠. 이 JP 모건이 투자자들이 가진 질문에 답하는 보고서 발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제 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유용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막 급락했을 때요. 급락해서 이제 많은 사람 당연히 이제 굉장히 걱정들이 됐겠죠. 그리고 미국도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 엔비디아를 많이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빅테크 주식만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품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네. 거죠. 그랬더니 JP 모건은 아니다. 이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은 다른 버블 때처럼 이번 랠리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지금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거품이라고 볼 만한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또 한 가지가 기술주가 여전히 유리하긴 하지만 내년 2분기까지 보면 S&P 500 기업 업종이 11개거든요. 네. 그래서 유독 기술주만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 2분기까지 보면 이 11개 업종이 모두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럼 나머지 업종도 이제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 굉장히 단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랠리에 믿음을 가져라. 유망한 하반기를 앞두고 있다. 물론 이거 이제 JP 모건의 의견이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JP 모건은 거품도 아니고 여전히 괜찮다. 이런 시각이고, 또 한 가지가, 안심시켜줬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AI 붐이 지금 엄청난데, 이게 그쵸. 갑자기 붐이 터져버리면 어떡하냐. 맞아요. AI도 거품이다. 예.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주 이제 그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이 되었는데, 일부는 닷컴 버블, 뭐 그래서 뭐 시스코란 기업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면 시스코는 진짜 버블 터져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한 90% 가까이 빠졌던 그런 이제 정말 쓰라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똑같이 되면 어떡할까. 그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낮은 게, AI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현재 미국 기업 중에 5%만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P 기업의 약 50%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아직 안 쓰는 기업들도 이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든 게,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폴 크루그만이 네. 당시에 그 얘기를 했대요. 2005년쯤에는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팩스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 같다. 그때. 근데 지금 보면 그 얘기가 맞잖아요. 우리 이제 인터넷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팩스만큼 생각을 하죠. 아, 그런 그냥, 뜻이에요. 예, 약간 이제 대중 완전. 당연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이제 안 쓰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다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팩스 다 썼잖아요. 뭐 물론 지금도 쓰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 98년도에 팩스 썼던 것처럼 인터넷도 2005년도에는 그냥 대중화되지 않겠냐. AI도 이제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AI가 대중화될 시점이 올 텐데 그만큼 아직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 경고는 했어요. AI 투자하려면 인내심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AI 기업이 승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패자가 나오니까 그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자. 네. 그런 좀 내용은 덧붙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채권 투자할 만한가? 요즘에 뭐 채권 투자들도 맞아요.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연준이 결국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보유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 그 얘기는 예, 회사채 투자하라는 거죠. 거죠. 단기 회사채는 높은 수익률을 오랫동안 고정시켜 주잖아요. 예, 이 고정된 이자를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보단 채권 투자가 낫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마지막으로 미국 소비자 탄탄하냐 소비 둔화를 좀 가리키는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헤드라인만 읽으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지난번에 약했고 최근에 뭐 기업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닝 시즌에 수요 둔화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좁게 보는 거고 넓게 보면 여전히 근본적인 힘은 유지되는 것 같다.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가계부채의 70%가 주택 모기지 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이 모기지의 90%가 낮은 고정금리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이분들은 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가계는 여전히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가 둔화할 수는 있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뭐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JP모건의 이제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이 오르고 또 걱정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소비 둔화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다만 투자를 할 때는 옥석은 잘 가리자. 이 돈 버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잘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일종의 어떤 그런 투자자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내는 그런 그죠. 건가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네. 긴급하게 뭔가 변호성 있으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안감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내고 그걸 이제 보고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맞냐 안 맞냐보다도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따라가시면 되고 네. 동의를 안 하시면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게 취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좀 불안감을 좀 예.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이랑 달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그 일본 엔화는 이게 충분히 낮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네. 바닥이 어디인지 계속 그런 궁금증이 나올 만큼 38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 엔저. 이거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영향도 궁금한 게 이게 우리 환율도 좀 이 엔 달러 환율이랑 네.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건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일단 이제 엔화가 급락한 이유가 뭐 엔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로화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요 정치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앞두고 극우 정당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유럽의 재정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유로화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 위기감 때문이고 일본도 정치 리스크가 있는 게 기시다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 유로화가 엔화가 약해지면 달러는 자동적으로 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기만 보면 달러가 강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죠. 소비 둔화되죠. 이런 거 보면 원래 달러가 좀 약해져야 돼요, 사실. 근데 강합니다. 그 이유는 유로와 일본 엔화가 너무 약하다는 거. 이게 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일본이 슈퍼 엔저로 좀 가는 이유가 네. 일단 일본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생각보다 지금 작년 1분기에 4.3%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러니까 역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을 못 하는데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기는 그쵸. 좀 쉽지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올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엔화가 더 강해지려면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나라, 여기는 이제 일본은 이제 계속 올리겠구나. 그럼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 건데 네네. 지금 한 번 올리고 나서 원래 언제 올리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역성장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하기가 또 부담스러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추가로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 명확하게 좀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일본 BOJ가 열리는데 그때 또 얘기를 한번 더 들어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언제 올릴 건지. 그래서 다시 뭐 인하할 가능성은 높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인상을 언제 할지가 좀 근데 이런 것들을 엔화를 공격하는 세력 입장에서 이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봐라. 일본 경제는 안 좋고 엔화는 이게 일본이 또 언제 금리 인상할지는 지금 알 수도 없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까지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엔화도 공매도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부터 치는 거죠. 그럼 매도를 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투기적인 매도가 쏟아지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엔화가 신저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8년 만에 최저치로 좀 경신했던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네네.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문제는 아니고 복합적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같이 약해진 게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달러에 연동이 돼요. 달러랑 그리고 주로 위안화랑 연동이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달러 말고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그게 좀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인 게 예전에는 어쨌든 일본 엔화랑 또 우리나라 반대로 간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달러만 초강세다 보니까 지난 올해 특히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유로와 위안화, 원화가 같이 가버려요. 최근에는 이 같이 약세면은 다 약세고. 다 약세고 달러가 오히려 약해지면 다 같이 올라가고 이게 좀 연동성이 좀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근데 또 이 흐름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엔화나 원화, 뭐 위안화가 좀 동반해서 같이 달러랑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럼 궁금한 게 달러는 왜 강세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미국 돈이지만 달러를 결정하는 게 통화 가치자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엔화랑 유로화 비중이 달러에서 차지하는 게 한 70% 돼요. 합치면. 파운드화까지 합치면 80%입니다. 이들 통화가 지금 안 좋죠, 지금. 그러면 자동으로 달러는 반대 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강해져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우위예요. 아직까지. 네. 일본과 비교해봐도 일본은 지금 역성장 가버리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상대 비교예요. 이 환율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도 강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다른 나라 통화들이 더 약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내수 경기는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환율이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근데 이런 환율, 그러니까 강달러는 위기 때 나오는 환율이 아니거든요. 위기 때 보통 달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죠. 예전부터 안전자산이니까. 요즘 고환율은 네, 그게 아니다. 그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강달러는 시장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호재인 게요. 우리나라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미국향 수출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예요. 그렇죠. 강달러니까 네, 달러가 더 원으로 강하면 바꾸면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익이. 고환율 기조가 유지가 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화장품 뭐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사실. 해피해요. 그래서 지금은 강달러라고 이게 시장의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강달러다 보면 사실 수출에는 불리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외국인들이 좀 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공식이 있죠. 뭔가 위기 터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그때 한국 주식 엄청 팝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위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들의 그 ATM 기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위기 뭐가 어디서 터지잖아요. 2022년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한국이 그때 러시아보다 더 빠졌어요. 그 주가 지수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에 뭐 전쟁 났냐 약간 이제 이런 얘기도 돌 정도로 뭔가 위기가 터지면 한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빼버립니다. 유동성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때 환율하고 지금 환율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은 그런 위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달러로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아예 이게 방어가 되는 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사면
달러 강세 이게 방어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달러 강세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우선순위에 달러보단 한국에 돈 잘 버는 수출 기업들 사자. 그게 더 먼저다. 이게 더 우선이다. 고려 대상. 네, 그리고 고려할 이들이 때. 봤을 때 언젠가 환율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달러가 약해질 수 네. 있으니까 정상화되면. 그럼 환차익을 또 벌 수도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하루에 막 5천억씩 살 때도 있고 주식을. 그래서 과거의 그 고정관념을 우리는 어쨌든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네요. 네. 자, 한 가지 질문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배터리 기업 관련해서 나온 뉴스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이랑 합작회사 만든다. 이제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게 그러면 배터리 기업의 호재겠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호재를 일단 이거는 호재는 수혜를 맞아요. 받게 예, 되겠지. 호재는 맞는데 이 리비안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직까지 막 적자 보고 있고 돈을 좀 많이 못 버는데 그래도 지금 리비안이 그 이제 미국의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 픽업 트럭이잖아요. 이제 요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2의 뭐 테슬라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리비안에 삼성 SDI가 배터리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들은 다 대부분 안 좋았지만 이번에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7조 원 들여서 회사를 만들겠다. 근데 폭스바겐은 어쨌든 자동차 회사고 대량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강점이 있고 네. 또 자금 지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리비안은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유동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리비안은 SDV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차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 있는데 막 우리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무선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런 기능을 리비안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그게 약해요. 그래서 리비안과 합작 회사를 만들면 폭스바겐은 이 SDV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리비안도 좋고 폭스바겐도 좋고 그리고 이 투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큰 기업들이 이렇게 합종연행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어렵긴 하구나.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잘 되면 자기 혼자 하겠죠 사실은. 그쵸. 근데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포기는 안 하는구나. 뭐냐면 이 시장은 언젠가 열린다고 열린다.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바뀌죠.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구나. 네. 결국 회사들이 포기는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게 된다고 해서 당장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당장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 요인들 이러다 진짜 회사들이 전기차 포기하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안 해버리면 어떡할까 이 우려감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주요 밸리체인으로는 삼성 SDI가 이제 여기 배터리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 만도가 리비안에 레이더, 카메라, 긴급 제동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신 EDP란 기업이 그 삼성 SDI의 이 원통형 배터리 있죠. 그거 캔을 만드는 회사고 PHA는 그 현대차에 보통 이제 자동차 도어 부품 공급하는데 리비안에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코캡이라는 회사가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 그래가지고 전선 뭉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비안에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밸류체인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도 2차 전지나 이런 배터리는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배터리도 바닥 같은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시간에 지금 이제 TV 생중계 그 토론 그 트럼프 네, 하고 트럼프, 있잖아요. 바이든. 그러니까 그쵸.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배터리한테 또 안 좋거든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점은 나왔다. 바닥세이다. 이 온갖 악재들은 다 쏟아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이 리비안 투자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을 즉석에서 여쭤봐도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님.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 매수한 종목 그리고 상승업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이번 주에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또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주목하는 분야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해운주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요새 뭐 해운 운임지수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를 이제 통과해서 못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군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 통해서 지금 유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임지수 상승에 비해서 우리나라 해운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운주들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조선주도 좀 좋았거든요. 근데 조선주도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 특히 해운주랑 같이 가는 게 이렇게 운임지수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발주를 또 하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종한테도 좋은 이슈가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표주도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표주라는 게 꼭 실적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배당 관련해서 배당을 주는 거에 의해서 그 기업한테 배당을 주는 만큼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런 걸 좀 추진하는 기사들도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현대차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대표주도 그런 좀 약간의 그 주주 환원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음 주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염미사님께서 선정하신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가겠습니다.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제목은 전공정 장비 하반기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반도체 이제 장비고 그래서 이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다이 크기가 점점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에 마이크론이 이걸 직접 또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HBM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웨이퍼당 만들 수 있는 이제 칩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인데, 근데 D램 내에서 이 HBM의 비중이 23년도엔 8%밖에 안 됐는데 올해 21%까지 지금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 기존 반도체는 점점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규 증설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 범용 D램도 결국에 안 만들 수가 없는 게 이제 PC 교체 주기.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서 올해 연말에 PC 교체 사이클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통 반도체 수요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돌아오는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투자 없이 가게 되면요. 결국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증설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장비 발주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그동안은 후공정 발주만 많았거든요. 근데 전공정은 거의 없었어요, 발주가. 그래서 이제는 전공정 장비 발주 사이클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그 언급을 해줬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낸드도 D램뿐만 아니라 낸드도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수를 계속 올리면서 양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낸드 쪽도 주요 장비 발주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평택의 그 네 번째 공장에서 P4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계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하반기 공사를 재개를 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도 전공정 쪽에 투자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메모리 설비 투자가 옛날에 늘었던 시기가 2017년, 2021년, 2022년인데 그때 실제로 전공정 장비 업체 실적이 다 똑같이 좋았대요. 네.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주가가 실적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가 저점이 이 투자가 늘어나기 6에서 8개월 전에 미리 나왔대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 투자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이라고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지금 6월이니까 6월하고 7월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좀 좋은 적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주가는 좀 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줬고 그래서 여기서 기업을 몇 개 꼽아줬어요. 네. 선호 기업으로는 일단 그 유니셈, 예, 그리고 FST, 제우스, 뉴파워 플라즈마, 원익 아이패스 요 5개 기업을 일단 꼽아줬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순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들은 또 일요일에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미국, 유럽, 일본에서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쪽에서. 여기 옛날에 이 회사가요. 처음에 2020년에 1억 원이었어요. 매출이. 작년 매출이 1,396억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이 불과 3년 만에 네. 어마어마한 이제 히트를 쳐버린 이런 브랜드가 우리 한국에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대세죠.